영상 시청 후 라디오 토크쇼가 시작됩니다. 예, 변호사님. 저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되면 저는 10년 넘게 여기서 썩어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현수 씨가 횡령했다는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김현수 씨의 계좌나 관련인의 계좌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전 혹시 정우진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5년 전 최 회장이 회사 돈 30억을 횡령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자필로 쓴 비밀자금 운용 지시서입니다. 저희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현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고 그의 잃어버린 명예와 자유를 되돌려 주십시오. 네. 아빠, 저는 아빠의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빠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와, 정말 한편의 라디오 드라마 같아요. 네, 제목부터가 운명의 접견실, 20년의 약속이잖아요. 딱 봐도 뭔가 사연이 깊을 것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5년 동안 수감 중인 남자 김현수 씨. 이분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갈 때쯤 젊고 좀 냉철해 보이는 국선 변호사, 정우진이 찾아오는 거죠. 네, 바로 그 만남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사연을 좀 따라가 보면서요. 이게 단순한 변호사, 의뢰인 관계 그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숨겨진 인연이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을 넘나드는 그런 인연,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선행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지 그 이야기 구조나 메시지를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차가운 교도소 접견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김현수 씨가 느끼는 절망감. 얼마나 깊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5년 동안이나. 네. 그리고 정우진 변호사가 딱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부분, 거기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이야기 속에서 김현수 씨는 횡령, 배임, 사기 이런 혐의로 15년형을 받았어요. 벌써 5년째 복역 중이고요. 본인은 계속 결백하다고 하는데 세상은 안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이제 국선 변호사가 배정된 건데 그게 바로 정우진 변호사예요. 김현수 씨 입장에서는 또 형식적인 만남이겠거니 했겠죠. 워낙 그런 경험이 많았을 테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냉소적이에요. 삐딱하게 나가고. 그런데 이 정우진 변호사가 딱 나타나는 장면 묘사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짙은 남색 정장, 단정한 모습. 그리고 그 얇은 안경 너머 눈빛이. 아주 차분하고 냉철해 보인다고 했죠. 김현수 씨가 막 가시돋친 말을 해도 전혀 동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대단하죠. 사건 기록은 이미 3번 정독했다. 와, 3번이요. 그냥 훑어본 것도 아니고 정독을? 네. 심지어 김현수 씨가 무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 아니었을까요? 무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그 절망에 완전히 잠식된 사람한테는 이건 거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 줄기 빛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태도잖아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접근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신호를 딱 주는 거니까 이야기의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하잖아요. 사라진 30억 원, 그 행방을 추적하겠다. 네, 아주 명확하죠. 김현수 씨도 거기서 약간 희망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뭔가 이상한 익숙함, 기시감 같은 걸 느낀다고 나오죠. 특히 그 서류 넘기는 손가락 움직임 같은 사소한 거에서요. 네, 그 복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 흉터. 네, 정 변호사가 안경을 잠시 벗었는데 왼쪽 툭 아래에 희미한 흉터 자국이 보이는 거죠. 그 순간 김현수 씨 기억이 20년 전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플래시백. 네. 독자 입장에서도 여기서 몰입도가 확 올라가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20년 전에 사업 성공하고 나서 잠시 고아원 봉사를 갔었나 봐요. 네네. 거기서 만난 5살짜리 꼬마, 그 아이 이름이 정우진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부모한테 버려져서 막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애를 김현수 씨가 다가가서 코코아도 타주고 미끄럼틀 태워주면서 마음을 열게 해줬던 거죠. 근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턱에 상처가 났는데 그게 바로 이 흉터였던 거고 정말. 헤어질 때 애가 막 울면서 아저씨 나 버리지 마세요 했다는 대목도 나오고요. 그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명함도 주고
약속도 했는데. 그런데 결국 바빠서 다시 찾아가지는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죠. 현재의 절망이랑 같이. 와, 이건 뭐 작가님이 정말 작정하고 쓰신 설정 같아요. 우연과 인연이라는 테마를 정말 극적으로 활용했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잠시 돌봤지만 결국 잊어버린 아이가 20년 뒤에 내 마지막 희망이 돼서 나타나다니. 그렇죠. 그 김현수 씨의 복잡한 심경, 충격, 미안함,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 하는 기대감. 이런 게 그 플래시백 장면에서 정말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수 씨는 차마 아는 척을 못하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는 척을 하겠어요? 네, 어렸죠.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절박함 그 자체죠. 정 변호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는데 그 마지막 눈빛이 의미심장했다고 나오죠. 마치 20년 전 약속을 아는 것 같았다고. 이것도 복선이네요. 정 변호사도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 네, 그리고 김현수 씨가 변호사 명함 사진에서 그 흉터를 다시 확인하면서 아,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이구나 하면서 전율하는 장면으로 첫 만남이 끝나요. 와, 진짜 흡인력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야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김현수 씨는 여전히 아는 척 안 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그렇죠. 대신 이번엔 정 변호사가 먼저 핵심을 짚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 박 사장. 김현수 씨한테 누명 씌우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 네, 이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 중요하죠. 김현수 씨가 털어놓잖아요. 예전에 박 사장이 가족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회사 공금 2억 원 빌릴 수 있게 좀 도와줬었다. 근데 그게 그게 결국 자기가 공범이라는 증거로 쓰였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악역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복합적인 캐릭터죠. 왜 배신했을까? 왜 도망쳤을까? 궁금증을 계속 남기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 지정에서 정 변호사가 또 한 번 폭탄을 터뜨리죠. 아, 그 편지요? 네. 박 사장이 도망가기 전에 김현수 씨한테 몰래 보낸 편지를 자기가 확보했다는 거예요. 와, 국선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걸? 대단한데요? 편지 내용도 의미심장해요. 미안하다. 하지만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 그렇죠. 정 변호사가 이걸 근거로 박 사장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배우로 지목하는 인물이 바로 최 회장, 전 대표. 네, 회사의 전 대표였던 최 회장이다. 딱 이렇게 짚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정우진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보통 국선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좀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편지를 찾아내고 배우까지 추적하고. 네, 이건 이 변호사가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뭔가 개인적인 동기? 아마도 그 20년 전 인연과 약속 같은 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김현수 씨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결국 못 참고 물어보잖아요. 나 그 장면, 네. 변호사님, 혹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혹시 정우진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하고요. 네. 그때 정 변호사의 대답이 참 여운이 깊죠. 잠시 땀 멈췄다가 뒤돌아보면서 저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짧지만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대사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끈, 정 변호사의 진심이 딱 느껴지는 순간이죠. 자, 여기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의 시점이 잠시 정우진 변호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죠. 사무실이 좀 허름한 빌딩 안에 있다고 묘사되고요. 밤샘 작업 때문에 지쳐 보이는데도 김현수 씨 사건 파일에 완전 몰두해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정 변호사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네, 20년 전에 김현수 씨가 자기한테는 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버려진 나한테 처음으로 희망을 보여준 어른이었다. 뭐 이런 속마음이 드러나요. 그 명함, 낡은 명함을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아, 이 부분이 정 변호사가 왜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변호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정의감이나 직업윤리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정말 깊은 개인적인 감사함, 그리고 2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이게 핵심 동기인 거죠. 어쩌면 자신을 버렸던 세상에 대한 어떤 반항심 같은 것도 좀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김현수 씨를 통해서 느꼈던 그 인간적인 따뜻함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컸을 거고요.
왜 그가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가 아니라 국선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정 변호사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최 회장이 배후에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네, 그 사라진 30억 원 행방을 계속 쫓고 있었죠. 최 회장 자금 흐름을 파헤치면서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딱 잡습니다. 네, 그 비서 이야기죠. 맞아요. 최 회장의 전 비서가 그 박 사장의 아내인 최민정 씨한테 주기적으로 큰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아하, 인마금용 자금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정 변호사도 딱 그렇게 판단하죠. 이 추리 과정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정 변호사가 최민정 씨를 찾아갑니다. 그 카페 장면이 나오는데 네, 처음엔 당연히 강하게 부인하죠. 네. 그런데 정 변호사가 집요하게 설득하고 또 약간 감성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남편이 예전에 김현수 씨를 얼마나 형처럼 따랐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 마음이 무너지는군요. 네, 울면서 다 털어놓죠. 최 회장이 남편의 다른 비리를 약점 잡아서 협박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현수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된 거다 이렇게요. 아, 정말 거대한 권력 앞에선 개인이 너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동시에 이 최민정 씨의 고백이 사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요. 맞아요. 박 사장이 그냥 배신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면서 깊어집니다. 네, 연민도 느껴지고 안타까움도 커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 봉투. 네, 최민정 씨가 남편이 도망가기 전에 남긴 봉투를 정 변호사한테 건네줘요. 남편이 그랬대요. 만약 누군가 김현수 씨의 무죄를 위해 진심으로 싸운다면 그때 전해주라. 와, 그 말 자체도 의미심장하네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5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증거, 바로 최 회장이 자필로 쓴 비밀자금 문용 지시서. 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정말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느낌이죠. 그렇죠. 결정적인 물증 확보. 자, 이 결정적인 증거, 최 회장의 자필 지시서를 확보한 정 변호사, 바로 검찰 특별수사팀에 제출합니다. 네. 사연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엄청 놀랐다고 하죠. 아니, 국선 변호사가 혼자서 어떻게 이런 핵심 증거를 찾아냈냐면서. 네, 그래서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고 결국 해외에 있던 최 회장도 국내로 소환되고요. 박 사장도 자수해서 모든 걸 증언하게 되고요. 네, 마침내 진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정우진이라는 한 개인의 집념과 용기가 결국 거대한 부패, 거짓말을 무너뜨렸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보여주고요. 네, 독자 입장에서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도 아, 진실 밝히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중요하구나 하는 걸 동시에 느끼게 되는 구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법원에서 재심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아, 드디어 그날이군요. 법정은 취재진, 방청객으로 가득 차고 김윤수 씨는 5년 만에 죄수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어요. 피고인석도 아니고요. 감회가 정말 남다르겠네요. 정우진 변호사가 변호인석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막 울려 퍼지면서 김현수 씨의 억울함, 그리고 정의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상상만 해도 뭉클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의 판결. 피고인 김현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와, 이 선고가 딱 떨어지니까 법정이 막 환호랑 박수로 뒤덮이고 김현수 씨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막 우열을 해요. 그럴만하죠. 5년의 세월이. 그때 정우진 변호사가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김현수 씨를 안아주죠. 유리벽 없이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그 순간. 김현수 씨가 흐느끼면서 고맙다, 우진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 여기가 정말 이 이야기의 감정적인 절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정 변호사가 흘리는 눈물도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겨서 기쁜 눈물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겠죠. 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움, 그리고 자기한테 유일하게 희망을 줬던 그 사람을 내가 구해냈다는 안도감, 어쩌면 아들로서 느끼는 어떤 회한 같은 감정들까지 다 뒤섞인 눈물일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법정이라는 아주 공적인 공간에서
너무나 사적인 화해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에서 딱 응축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김현수 씨가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죠. 네. 문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정우진 변호사죠. 새 정장까지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정말 든든하네요.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하고 정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딱 발표하죠. 김현수 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거다. 아주 당당하게. 네. 공적인 정의를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도 참 의미가 깊어요. 김현수 씨가 물어보잖아요. 왜 처음 만났을 때 아는 척 안 했냐고.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정 변호사 대답이 뭐였냐면 은인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롯이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법적인 정의를 통해서 당신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네, 감정에 호소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완벽한 승리를 선물하고 싶었다. 이런 그의 어떤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진심이 딱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네, 그리고 나서야 이제는 아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김현수 씨는 눈물로 그래,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다오 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고요. 정 변호사의 이 대답이 그의 캐릭터를 정말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정이 물론 강력한 동기가 됐지만 그걸 앞세우기보다는 법적인 절차와 정의 실현을 통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지키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숙함과 존경심이 느껴져요. 법적인 정의를 선물하고 싶었다는 그 표현이 이 이야기에서 정의라는 가치가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와 얽혀서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우진은 김현수 씨의 그 낡은 아파트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직접 미역국까지 끓여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줍니다. 정말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네요. 네, 김현수 씨를 이제 아버지이자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겠다. 잃어버린 5년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앞으로 잘 부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요. 뭉클합니다. 작은 환영 파티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정우진이 20년 전에 받았던 그 낡은 명함이랑 쪽지를 건네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적힌 쪽지요. 아, 그 명함 계속 간직하고 있었군요. 네. 김현수 씨는 또다시 감격해서 우열하고요. 과거의 약속이 현재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주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딱 강조되는 거죠. 네. 이제는 김현수 씨가 말해요. 아들의 그 20년 외로움을 내가 보듬어 주겠다. 그러면서 새해 첫 해돋이를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요. 역할이 좀 바뀌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맞아요. 그런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섣달 금웅, 동해안의 해돋이 명소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배경이죠. 두 사람이 새해 첫 해질출을 기다리는데 김현수 씨는 지난 5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정우진은 기쁜 소식을 전해요. 국가배상 소송도 이겼고 아버지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요. 아, 다행이네요.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가네요. 정우진은 앞으로도 계속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김현수 씨 역시 자기가 받은 도움 잊지 않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겠다고 화답하고요. 네,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배경이랑 잘 어울리는 다짐들이네요.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에 정우진이 김현수 씨한테 부탁하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달라고. 아, 김현수 씨가 약속한다 우진아, 너는 아빠의 운명이고 아빠의 영원한 자랑이다. 이렇게 답하면서 서로를 굳게 깨워안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 20년의 엇갈린 시간, 5년의 고통을 다 넘어서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거죠.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운명의 접견실 20년의 약속, 저희가 오늘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와, 정말 차가운 접견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동해의 그 장엄한 해돋이 앞에서 맺어진 약속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이야기 구조 자체가 정말 탄탄하고 감동적이에요. 네, 그 20년 전에 어찌 보면 무심코 건넸을 수도 있는 작은 친절과 약속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준 그 과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작은 선의가 만드는 나비 효과랄까? 그런 테마를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개인이 가진 어떤 신념이나 끈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네, 정의라는 가치도요, 그게 꼭 법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의미로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정우진 변호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의 태도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됐을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쭉 따라오신 당신께도 이 사연이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혹시 당신의 삶 속에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인연이나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같은 게 현재의 당신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뭐 당신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요. 이 이야기처럼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사연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사연 속으로 같이 들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접견실. 시간은 2024년 4월 12일. 장소는 교도소 접견실, 구치소입니다. 나는 지금 텅 빈 접견실 유리병 너머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누명을 쓴 채 5년째 썩어가는 이 차가운 감방보다 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더 무서웠다.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었던 건 한 줄기 빛, 혹은 단 한 명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나를 찾아온 건 오직 포기와 절망뿐이었다. 내가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선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벽에 기대어 흐릿하게 비치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맑고 순수했던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너만은 바르게 자라라고 했던 그날의 다짐은 이제 나의 가장 쓰라린 후회가 되었다. 나는 접견실의 딱딱한 나무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방금 전 담당 교도관이 무심히 던지고 간 서류 봉투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국선 변호인 최종 통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 이미 2번이나 기각된 사건이었다. 나는 횡령과 배임, 사기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모든 돈이 증발했고 증거는 나를 향했고 나는 결국 무너졌다. 이 좁고 어두운 방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세상이었다. 창밖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빛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늘 축축하고 퀴퀴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절망이 벽과 바닥에 누렁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연수 씨,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렀다.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국선 변호사라니 얼마나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얼마나 빨리 돌아갈까? 아마도 5분짜리 상담이겠지. 철컥, 접견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섰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짙은 남색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는 흐트러짐 없이 목을 조이고 있었고 얇은 안경 너머의 눈빛은 비범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는 여느 변호사들처럼 화려하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설 정도로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상 같았다. 그는 조용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교도관이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청년은 서류 가방에서 깨끗하게 인쇄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김연수 씨, 정우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심 국선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떨림 없이 또렷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5년의 절망이 더 씌워진 내 기억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얼굴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젊고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일 뿐이었다. 예, 변호사님. 나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되면 저는 10년 남게 여기서 썩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님도 이 사건을 형식적으로 끝내고 싶으시겠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일부러 냉소적으로 말했다. 나의 이 모든 절망을 그에게 토해내고 싶었다. 정우진 변호사는 나의 분노 섞인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저는 형식적으로 사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씨의 사건 기록은 이미 3번 정독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저는 김현수 씨가 무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내 심장에 가느다란 전류처럼 흘러들었다. 무죄? 그 2글자가 뭐라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유리벽에 손을 올렸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사건을 맡은 이상 저는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죠?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지만 묘하게 강렬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나는 턱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단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함정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얇은 손가락이 서류 위를 스치고 있었다.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어디서 봤더라. 2번째, 낡은 상처와 섬세한 시선. 시간, 2024년 4월 12일. 장소, 교도소 접견실. 정우진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기록에 따르면 김현수 씨가 횡령했다는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김현수 씨의 계좌나 관련인의 계좌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탁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는 상고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김현수 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사라진 돈의 행방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의 명쾌한 분석에 나는 무심코 몸을 앞으로 숙였다. 5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핵심을 꿰뚫는 분석이었다. 사라진 돈. 맞습니다. 그 돈은 처음부터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부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마의 목소리에는 다시 희미한 희망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희망이 또다시 절망으로 끝낼까봐 두려웠다. 정 변호사는 묵묵히 나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안경을 벗으니 그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둥글고 큰 눈,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왼턱 턱선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흉터 자국. 그 흉터가 보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년의 시간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흉터. 그 흉터는 20년 전 겨울 내가 잠깐 봉사했던 작은 고아원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턱을 찧었던 그 아이의 흉터였다. 흉터는 희미했지만 그 모양과 위치는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무심코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멎은 듯했다. 변호사님, 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 변호사는 안경을 다시 쓰려다가 나의 떨리는 눈빛과 목소리를 감지한 듯 멈칫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그 차분함 속에서 묘한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날 알아보셨나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20년 전 추운 겨울날 내가 사업의 성공을 자축하며 고아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러 갔었다. 그때 모퉁이에서 홀로 인형을 안고 울고 있던 작은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정우진. 5살이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다. 아이는 늘 구석에 앉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매주 방문했다. 아이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고 미끄럼틀을 태워주고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나에게 처음으로 아저씨라고 불렀고 활짝 웃었다. 그 미소와 함께 생긴 것이 그 턱 아래 작은 흉터 자국이었다. 내가 고아원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아이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아저씨, 나 버리지 마세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아저씨는 항상 내 뒤에 있을 거야. 너는 똑똑하니까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내 명함을 주며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이 번호로 연락해라. 아저씨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도와주었지만 그 아이는 결국 고아원에 남겨졌고 나는 그 후 바쁜 사업 때문에 다시는 찾아가지 못했다. 그 아이를 버린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 변호사님, 혹시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다. 김현수 씨, 혹시 저를 어디서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상황은 운명의 장난이었다. 내가 20년 전에 잠깐 도와줬던 그 아이가 이제 내 목숨과 같은 진실을 쥐고 내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5년 동안 메말아버린 눈물샘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저 눈빛이 제가 아는 사람과 비슷해서요.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숨기며 그에게 매달렸다. 참아, 너가 그 아이냐? 라고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20년 전에 버렸던 그 아이가 나의 마지막 구원자가 되었다는 이 기막힌 운명의 아이러니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 변호사는 다시 안경을 고쳤었다. 그의 표정은 다시 냉정한 변호사의 얼굴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씨. 다음 주에 기록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사안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묻는 모든 질문에 숨김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김현수 씨의 무죄를 입증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변호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20년 전 놀이터에서 당신이 나에게 했던 약속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고 교도관에게 인사를 건넨 후 접견실을 나섰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한번 내 세계를 봉인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명함이 보였다. 법률법인 선진, 정우진 변호사. 그리고 그 명함 아래 아주 작게 흑백으로 인쇄된 그의 양력 사진이 있었다. 턱 아래 희미한 흉터 자국까지. 나는 그 명함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내가 20년 전 베풀었던 너무나 작고 잊혀진 선의가 지금 이 지옥 같은 순간에 나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왜 나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으면서도 끝까지 침묵했을까? 그 침묵이 나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러왔다. 다음 주까지 나는 이 기막힌 운명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세 번째, 20년의 침묵과 복수심. 시간 2024년 4월 19일. 장소 교도소 접견실.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20년 전 고아원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작은 아이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리고 눈을 뜨면 정우진 변호사의 냉철하면서도 미묘하게 슬픈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나를 분명히 알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왜 침묵했을까? 그것이 나를 가장 괴롭혔다. 오늘 정 변호사가 약속대로 다시 접견실을 찾았다. 그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왔고 그의 정장은 더욱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다. 접견실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죄수에게 마지막 희망을 전달하러 온 사자처럼 느껴졌다. 김현수 씨, 지난주에 이어 기록 보충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완벽한 전문가의 목소리였다. 나는 결심했다. 그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침묵해야 한다. 내가 먼저 그를 알아보는 것은 그가 지금 쌓아 올린 성공과 명예에 방해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돕기 위해 온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변호사님, 지난주에 제가 감정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차분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힘주어 말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연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질문을 시작했다. 그의 질문은 집요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까지 파고들었다. 횡령 사건이 벌어졌던 시점의 회계장부, 결제 서류,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린 박 사장과의 관계까지. 김현수 씨, 박 사장에게 5년 전 회사 공금 2억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검찰이 김현수 씨를 공범으로 모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 빌려줬습니까? 기록에는 사업상 편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박 사장.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이 지옥에 빠뜨린 장본인이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박 사장은 당시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 회사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섰고 제 명의로 나간 돈은 아니었지만 회사 내부 문서에 저의 결제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2억은 곧바로 갚았지만 그 일로 저는 회사 내부에서 박 사장의 비리를 덮어준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저를 협박하기 쉬웠던 겁니다. 정 변호사는 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다. 김현수 씨, 박 사장은 현재 미국으로 도피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의 증언 없이는 재판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사장이 도피하기 전 김현수 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박 사장은 김현수 씨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썼습니다. 이는 김현수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 편지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문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는 박 사장 역시 누군가의 압력이나 협박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유리병 너머의 그를 쳐다보았다. 편지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저는 그 편지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닫혔고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그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했을 것이다. 그것은 국선 변호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동이었다. 그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지금 중요한 건 김현수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 사라진 30억의 배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 사장은 그저 이용당한 꼭다기 씨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대표였던 최 회장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회장. 저는 징호가 담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최 회장은 횡령 사건 후 오히려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은퇴했다. 지금은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꾸몄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김현수 씨, 다음 접견은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최 회장과의 모든 관계, 그리고 5년 전 횡령이 일어났던 시점에 대해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그 2주 동안 박 사장의 행적과 최 회장의 은퇴 자금 흐름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안경을 벗어 가방에 넣고서는 일어섰다. 복도 문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변호사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혹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전 혹시 정우진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접견실 문 앞에서 그는 완전히 멈춰섰다. 교도관은 무표정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듯 했다. 그 눈빛은 20년 전 놀이터에서 나를 바라보던 버려진 아이의 눈빛과 똑같았다. 김현수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이번에는 미세한 분노와 회환이 섞여 있었다. 저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접견실을 나섰다. 텅 빈 공간에 그의 마지막 말이 메아려쳤다. 저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그의 이 짧은 대답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그는 20년 전에 그 아이가 맞았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돕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 유리벽에 이마를 기대었다. 5년 동안 굳어있던 내 심장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과 동시에 감동이 밀려왔다. 네 번째, 배후의 그림자. 시간, 2024년 4월 20일. 장소, 정우진 변호사의 사무실. 정우진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한 허름한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선진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좁고 낡은 공간이었다. 그는 국선 변호를 주로 맡았기에 화려한 사무실은 필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김현수 씨의 사건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밤샘 작업으로 인해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쉼없이 움직였다. 정 변호사는 김현수 씨의 접견 기록을 다시 읽고 있었다. 변호사님, 혹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전 혹시 정우진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그래, 알아봤을 것이다. 김현수 아저씨는 나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나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주고 나에게 웃는 법을 알려준 유일한 어른이 바로 김현수 아저씨였다. 그가 나에게 준 명함은 나의 보물이었다. 나는 그 명함을 매일 밤 꺼내보며 언젠가 아저씨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다. 김현수 아저씨는 사업 때문에 바빠졌고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그 상처는 오래갔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심어준 희망의 씨앗은 죽지 않았다. 나는 미친 듯이 공부했다. 고아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나를 버린 세상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는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국선 변호인의 길을 택했다. 돈 대신 정의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5년 전 나는 김현수 사건이 횡령죄로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을 리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김현수 사건을 파헤쳤다. 국선 변호를 맡기 전부터 나는 이 사건의 배후에 최 회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은 회사 내부의 모든 자금을 빼돌리고 그 죄를 김현수 아저씨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최 회장의 은퇴자금 흐름. 정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사라진 30억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30억은 최 회장의 은퇴자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 돈은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복잡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이 흐름을 쫓는 것은 단순한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었다. 거의 국제적인 금융범죄 수사에 가까웠다. 박 사장. 그는 김현수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도피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박 사장의 아내가 아직 한국에 남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박 사장이 떠난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그녀를 만날 계획을 세웠다. 띵동.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 변호사의 비서인 이 팀장이 들어섰다. 변호사님, 박 사장 아내 최민정 씨와의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 외곽의 한 카페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뭔데요? 최 회장의 비서였던 사람이 최민정 씨에게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상당합니다. 단순한 동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입막음 비용처럼 보입니다. 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입막음 비용이라 최 회장이 박 사장에게 협박을 가했거나 혹은 박 사장이 최 회장에게 불리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다. 20년 전의 그날처럼 그는 또다시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분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력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법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든 정의의 사자였다. 이 팀장, 내일 최민정 씨를 만난 후 곧바로 검찰 특별팀에 연락할 겁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김현수 아저씨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돌려 넣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20년 전 아저씨가 나에게 가르쳐준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내일 이 모든 것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의 턱 아래 희미한 흉터가 마치 20년의 세월을 견딘 증표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김현사 아저씨를 버린 세상을 향한 정우진 변호사의 복수심이자 동시에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의 증명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복수가 정의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5번째. 숨막히는 침묵의 증언. 시간 2024년 4월 20일. 장소 서울 외곽 카페.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 오후 3시의 햇살이 창가 테이블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우진 변호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았다. 곧이어 박 사장의 아내인 최민정 씨가 들어섰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깊게 파인 눈가주름과 굳게 다물린 입술은 그녀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손에 들린 낡은 명품 가방은 한때 그녀가 누렸던 풍요와 현재의 초라함을 대비시키는 듯했다. 정 변호사님, 맞으시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신경질적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가벼운 목례를 했다. 최민정 씨,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현수 씨의 국선 변호를 맡은 정우진입니다. 그녀는 김현수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김현수 씨라면 5년 전에 저희 남편과 함께 회사를 횡령한 그분 말씀이시죠? 남편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분의 변호를 맡으셨다고요? 그녀는 억양을 높이며 날카롭게 되물었다. 주변의 손님들이 힐끔거리는 것을 느낀 정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잠시만요, 최민정 씨. 커피부터 한잔 하시죠. 정 변호사는 진정시키되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정 변호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김현수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최 회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요. 제가 최민정 씨를 만난 이유는 최 회장의 비서가 최민정 씨에게 주기적으로 입막음 비용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민정 씨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챙 소리가 날 정도로 떨림이 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남편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을 보시죠. 그것은 5년 전 횡령 사건이 터지기 직전 최 회장, 박 사장, 그리고 김현수 씨가 함께 찍은 회사 창립 기념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김현수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현수 씨는 박 사장에게 2억을 빌려줄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박 사장의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연민으로 도와준 것뿐이죠.
박 사장은 김현수 씨를 친형처럼 따랐는데 그런데 왜 박 사장은 도피하기 전 김현수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겨야 했을까요? 왜 김현수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의 무게는 바위를 내리찝는 듯했다. 최민정 씨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희 남편도 희생자예요. 최 회장이 저희를 협박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요. 그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었어요. 김현수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제 아이까지 위험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을 토해냈다. 그녀의 감정 폭발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마치 실사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정 변호사는 묵묵히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눈을 통해 김현수 씨의 사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극을 목격하고 있었다. 울음을 멈춘 최민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테이블 위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누런색의 낡은 봉투였다. 이것은 남편이 도피하기 전에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남편이 정 변호사님께 꼭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만약 누군가 김현수 씨의 무죄를 위해 싸운다면 그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였다. 봉투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그의 손을 짓누르는 듯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정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최민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5년 전 최 회장이 회사 돈 3천억을 횡령했을 때 남편이 찍어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최 회장이 자필로 쓴 비밀 자금 운용 지시서입니다. 이걸로 김현수 씨의 누명은 벗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죄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 변호사는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5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사라진 30억의 행방을 밝혀줄 단서가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그는 최민정 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두려움 대신 희미한 안도감과 해방감이 채워져 있었다. 6번째. 법의 이름으로 갚는 은혜. 시간 2024년 4월 21일. 정우승 변호사의 사무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최민정 씨에게 받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악필이지만 분명한 최 회장의 필체로 횡령한 30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서명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김현수 씨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정 변호사는 곧바로 검찰청 특별수사팀에 연락했다. 그는 김현수 씨의 억울한 사연과 최 회장의 부패를 고발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자료와 그의 명쾌한 논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국선 변호사가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독자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했다. 검사 A. 정 변호사님, 이 자료는 대단합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찾지 못했던 핵심 증거입니다. 최 회장이 직접 자필로 쓴 지시서라니. 이걸 어떻게? 정 변호사. 최 회장에게 협박당했던 공범의 아내가 용기를 내서 제출해 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횡령 후 회사를 매각하고 해외로 도피했지만 저희는 해외 손금 기록과 이 지시서를 통해 최 회장을 한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현수 씨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김현수 씨의 억울한 5년을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희는 곧바로 최 회장 소환 작업에 탁수하고 재수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현수 씨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그는 20년 전의 겨울을 떠올렸다. 추위에 떨며 고아원 구석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이. 그때 자신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주던 김현수 아저씨의 얼굴. 아저씨,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김현수 씨를 접견하러 교도소에 다시 가기 위해 짐을 챙겼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침내 20년 동안 짊어졌던 은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단순히 변호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의 스승에게 진정한 효도를 한 것이다. 정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나서기 전에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20년 전의 사진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아원 놀이터에서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미끄럼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의 자신과 그 아래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현수 아저씨. 그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가 20년 동안 세상의 냉혹함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다. 아저씨, 이제 곧 자유의 빛을 보실 겁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그의 눈빛은 이제 변호사의 냉철함과 아들의 따뜻함이 섞인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맞서 법의 이름으로 20년 전의 은혜를 갚으러 교도소를 향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김현수 씨가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 이 두 사람의 눈물겨운 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7번째. 법정. 마지막 심판의 날. 시간은 2024년 6월 10일. 장소는 대법원 대법정. 2달이 흘렀다. 정우진 변호사의 활약 덕분에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넘어 파기환송되어 재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해외에서 긴급 소환되었고 박 사장은 자수하여 진실을 증언했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5년 동안 잊혀졌던 횡령 사건의 진범이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쓴 김현수 씨가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재판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었다. 법정은 언론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되었다. 김현수 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수의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수축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진 변호사는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검찰 특별팀의 검사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 피고인석에는 초췌해진 최 회장이 앉아 있었다. 최 회장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정우전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키는 컸고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의 수사와 박 사장의 증언, 그리고 저희 변호인단이 확보한 최 회장의 자필 지시서를 통해 진실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김현수 씨는 5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악용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김현수 씨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20년의 세월과 5년의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의 순간이 담겨 있었다. 김현수 씨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정의의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그를 지옥에 던져넣었을 때 과연 법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저희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현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고 그의 잃어버린 명예와 자유를 되돌려 주십시오.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최 회장의 변호사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배심원단의 표정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다. 잠시 후 재판장님이 자리에 앉아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본 법원은 재수사를 통해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현수 씨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김현수 씨는 창백했고 그의 눈은 정 변호사를 향하고 있었다.
정 변호사 역시 김현수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한다. 그 짧은 세 글자가 법정 전체를 휘둘렀다. 순간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김현수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5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정의진 변호사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김현수 씨 어깨를 감싸 안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아무런 유리벽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김현수 씨는 정 변호사의 어깨에 패고 오열했다. 고맙다. 고마워, 우진아.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파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정의진 변호사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김현수 씨의 등을 토닥였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아들로서의 회한과 은혜를 갚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8번째. 세상 밖으로 새로운 시작. 시간 2024년 6월 10일. 교도소 출소 현장. 그날 저녁 김현수 씨는 교도소 문을 나섰다. 5년 만에 맞는 자유의 공기는 너무나 달콤했다. 교도소 문 앞에는 정우진 변호사가 미리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깔끔한 새 정장 한 벌을 들고 있었다. 아저씨, 이걸로 갈아입으시죠? 이제 그 옷은 벗어 던지셔도 됩니다. 정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20년 전 놀이터에서 본 그 아이의 미소와 똑같았다. 김현수 씨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정 변호사를 껴안았다. 고맙다. 고마워, 우진아.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파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저씨. 20년 전 아저씨가 저에게 주신 희망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정 변호사는 김현수 씨를 부축하며 말했다. 교도소 문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다. 김현수 씨의 무죄 선고와 최 회장의 구속은 이미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현수 씨, 억울한 누명을 벗은 심정이 어떻습니까? 담당 변호사님, 이 거대한 사건을 어떻게 파헤치셨습니까? 정우진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현수 씨는 5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되었습니다. 오늘 법은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김현수 씨의 잃어버린 5년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기자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다. 김현수 씨는 정 변호사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20년 전 자신이 심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취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한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김현수 씨는 정 변호사의 손을 잡았다. 우진아, 네가 20년 전 그 아이였다는 걸 내가 알아보았을 때 왜 모른 척했니? 왜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니? 정 변호사는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 지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제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를 의인이 아닌 의뢰인으로 대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아저씨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아저씨는 저에게 온전히 기대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운명의 은혜가 아닌 법적인 정의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그의 말에 김현수 씨는 눈물을 흘렸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김현수 씨에게 가장 필요한 정의와 명예를 되돌려주기 위해 아들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변호사의 임무에만 충실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년 전 그 아이가 스승에게 바치는 가장 숭고한 보답이었다. 이제 저는 아저씨의 아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를 이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김현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래,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다오. 우리 우진아. 세상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의 앞에는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과 새로운 희망의 여정이 펼쳐져 있었다. 이들의 운명적인 재회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9번째, 잃어버린 5년, 되찾은 가족. 시간은 2024년 6월 15일. 장소는 김현수 씨의 집. 며칠이 지났다. 정우진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현수 씨를 위해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5년 동안 주인이 없던 아파트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지만 정 변호사의 손길이 닿자 다시 사람 사는 집의 온기를 되찾았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창문에는 새로 산 하얀 커튼이 걸렸다. 김현수 씨는 낡은 소파에 앉아 정 변호사가 끓여준 소박한 미역국과 밥을 먹었다. 교도소의 짬밥에 익숙했던 그에게 정성껏 끓인 미역국은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맛이었다. 우진아, 이 맛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김현수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췄다. 미역국이라니, 내 생일도 아닌데. 정우진은 맞은편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깊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빠, 5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날들을 이제부터 채워야죠. 오늘이 아빠의 새로운 탄생일입니다. 5년 동안 제대로 못해드린 첫 식사예요. 많이 드세요. 그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김현수 씨는 미역국 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김현수 씨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 우진아. 네가 나를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니? 너의 변호사 사무실 일도 바쁠 텐데. 정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빠, 저는 아빠의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빠의 아들입니다. 20년 전 제가 고아원에서 가장 힘들 때 아빠가 저에게 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저씨가 항상 네 뒤에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법을 공부했습니다. 아빠의 말은 저의 신조였어요. 그리고 5년 전 아빠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저는 아빠의 뒤에 서서 아빠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이제부터 누리고 싶습니다. 김현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진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다. 5년의 고통과 20년의 회한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낡은 아파트에는 20년 전 미처 나누지 못했던 뜨거운 구상애와 효심이 가득 채워졌다. 그래, 이제부터 네가 아빠의 전부다. 김현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힘이 있었다. 우진아, 아빠는 이제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사회에 나가려면 모든 게 막막하다. 너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 정우진은 김현수 씨의 손을 잡았다. 아빠, 아빠의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잃어버린 5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은 제가 직접 맡을 것이고 아빠가 잃어버린 명예와 자존심까지도 전부 되찾아 드릴 겁니다. 아빠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빠가 다시 웃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날 저녁 정우진은 김현수 씨를 위한 조촐한 환영 파티를 열었다. 거창한 파티는 아니었다. 정 변호사가 고아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변호사 몇 명만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정 변호사는 김현수 씨를 자신의 아버지이자 인생의 스승으로 소개했다. 동료들은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했고 이 운명적인 부자의 재회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김현수 씨는 생전 처음 느끼는 아들의 자랑스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밤늦게 모두 돌아간 후 정우진은 김현수 씨에게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다. 아빠, 이건 20년 전 아빠가 저에게 주신 명함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꺼내보던 명함이죠. 나무 상자 안에는 낡고 바랜 김현수 씨의 명함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우진이 직접 손으로 쓴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04년 2월 1일, 아저씨는 나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김현수 씨는 이 메모지를 보고 오열했다. 20년 동안 아들이 홀로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성장한 아들의 숭고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진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내가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다. 김현수 씨는 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5년 동안 갇혀 지내던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우진 변호사의 얼굴에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남아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 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독과 상처였다. 김현수 씨는 그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 아들에게 아빠로서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진아, 이제부터 아빠가 너의 20년의 외로움을 전부 갚아줄게. 너를 버렸던 세상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게. 우리 내년 첫 해돋이를 같이 보러 가자. 10번째. 영원한 사랑의 약속과 새로운 운명. 시간 2024년 12월 31일. 장소 해돋이 명소. 해가 바뀌는 섣달 금음날, 김현수 씨와 정우진 변호사는 동해안의 한 해돋이 명소에 도착했다. 해변에는 새해 첫 일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평선을 응시했다. 밤샘 운전으로 피곤할 법도 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아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잠시 차에 들어가 계실까요? 정우진이 김현수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김현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아들아. 이 바람이 5년 동안 내 몸에 묻어있던 교도소의 냄새를 씻어주는 것 같다.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이 해를 보게 되었구나.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정우진은 미소 지었다. 아빠, 이제부터는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잃어버린 5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 아빠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우진은 김현수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김현수 씨는 그 손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홀로 겪었을 모든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을 느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순간 김현수 씨는 눈을 감았다.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 아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저 태양빛에 녹아 사라지기를. 정우진은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는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준 정직함이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돈을 쫓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의를 쫓는 변호사로 살 겁니다. 아빠의 가르침대로요. 김현수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이제부터 아빠도 너와 함께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일을 하고 싶다. 잃어버린 시간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자.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정우진은 김현수 씨를 바라보았다. 아빠, 이제 20년 전에 그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아들 정우진은 영원히 아빠 곁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아빠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세요. 김현수 씨는 아들을 껴안았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은 뜨거웠다. 약속한다, 우진아. 너는 아빠의 운명이고 아빠의 영원한 자랑이다. 두 사람은 새해 첫 해를 배경으로 굳게 껴안았다. 잃어버린 20년의 세월, 5년의 고통과 운명적인 재회, 그 모든 드라마는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운명은 이 태양처럼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